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장애인이란 뭘까라고 할 적에 역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을 가지고 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하는 법률에도 뭐 다양한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만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또 일부 법률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이런 데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그래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를 바라보는 이 이론적 접근이나 실천적 접근에 대한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지 모델과 하나는 시민권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 모델과 시민권 모델을 어떤 방법으로 암기를 하고 접근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준비하고 또 사회복지사 1급도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개인적 빈곤관과 사회적 빈곤관, 자기책임관과 소위 국가사회적 책임관을 구별할 수 있겠는데, 복지 모델은 개인적 빈곤관, 시민권 모델은 사회적 빈곤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장애를 바라보는 눈도 다릅니다. 복지 모델, 개인적 빈곤관처럼 복지 모델의 것은 개인적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기에게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라고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시민권 모델에서는 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문제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 바라보는 것은 복지 모델. 그에 비해서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자라고 바라보는 것은 시민권 모델에서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모델에서는 이 장애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별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누가? 전문가가. 그에 비해서 사회 시민권 모델에서는 그 치료는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시민권 모델이 되겠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것도 복지 모델에서는 보호의 대상이고 분리되어서 말하자면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분리,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데 비해서 이 시민권 모델은 당연히 우리와 같이 사는 통합의 한 주체로서 또한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시민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죠. 거기 출제가 된 거 한 3년 됐으니까 또 한 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의 유형을 보시면, 장애의 유형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1980년대에 처음으로 장애의 유형이 나옵니다. 장애 분류 같은 것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abilities, Impairment, Disabilities, Handicap, 1980년 판이 바로 1980년대 세계 보건기구에 의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의 유형을 impairment, disabilities, 또 handicap, 이렇게 해서 인터넷 국제 분류에서 여기는 기능 상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능 상실, 다음에 여기는 능력 상실, disability, abilities니까 능력 상해, 기능 장애 또는 그냥 기능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기능 상실, 기능 장애. 또 그러면 여기는 사회적 차별, 사회적 분리.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1차적 장애, 2차적 장애, 3차적 장애로 나눈 것이 1980년 판이었어요. 여기는 개인을 중심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되었다, 임페어먼트. 그로 인해서 걷는 능력이 불편해졌다, 기능장애. 그로 인해서 취업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핸디캡. 이렇게 해서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봤던 것을 1997년에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1997년 판이 등장을 합니다.
1997년판에서는 이에 대한 표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손상의 개념인 임페어먼트는 그대로 쓰지만 손상의 임페어먼트는 그대로 쓰되 거기 disabilities, 능력장애나 기능장애의 개념은 이것은 activity. 그리고 핸디캡, 사회적 분리나 이런 사회적 차별 같은 것은 이건 participation. 그래서 이것을 손상, 기능상실을 손상, 그리고 액티비티, 활동, 그리고 참여라고 하는 긍정적 용어로 바꾸면서 이때부터는 개인의 문제와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7년판으로 만드는 것은 5년간 시범 운영해 본 결과 2001년도에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펑셔닝 에서 2001년판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임페어먼트나 디서블리티스나 핸디캡을 쓰지 않고 펑셔닝, 소위 국제 기능 분류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국제 기능 분류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양극적 차원에서 하나는 그야말로 손상된 채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통합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여기는 주로 환경에, 그렇다 해서 개인을 문제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장애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냐, 통합된 기능이나 구조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냐, 또는 행동이 자유로운, 거기 보면 행동이 자유로운, 여러분들은 이 53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지. 532페이지 보면 거기 활동이 자유로운 환경이냐, 또는 활동에 제한을 받는 환경이냐, 또 참여가 자유로운 환경이냐, 아니면 참여에 제한을 받는 환경이냐.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한 것이 국제기능분류 2001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분류를 532페이지, 533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되,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본래 나왔던 국제기능분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장애 적용의 보편성, 복합 모델, 또 환경적 요소 강조, 긍정적 용어 강조,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534페이지 오면 장애인 복지의 이념에서 제목으로만 당연히 인권 존중, 생명 존중, 전 인격 존중, 정상화, 평등, 그리고 사회통합, 제목으로만 가시면 되겠고, 제가 이걸 가지고 배경 지식을 설명하거나 할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은 보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536페이지 가서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에 보시면 거기 장애인의 정의가 나와 있지요. 장애인은 아까도 본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핸디캡, 차별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거 장애인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장애 15개, 장애인의 종류에는 15개의 종류가 있는데 신체적 장애를 넘어서 정신적 장애에는 정신장애, 그렇죠? 정신장애에서 정신적 장애는 3개만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거기에 보면 자폐성 장애, 또 정신장애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신체적 장애와는 여러분들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까지를 신체적 장애, 간 장애, 요루 장애, 요루 이런 것 전부 나와 있죠. 내부 기관의 장애도 신체적 장애. 그에서 발달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이런 장애를 신체적 장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기본 이념으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완전한 사회 참여는 정상화의 이념이지요. 그리고 평등의 이념, 그래서 통합의 이념을 이루자 해서 완전한 사회 참여, 정상화의 이념, 평등의 이념, 그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시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당연한 말씀.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거기 3번에 보시면 급여의 종류에는 현금 급여도 있고 현물 급여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기회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권리도 있는데 여기와 같은 장애인 정책 결정에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급여의 종류로 봐서는 가장 진보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원론상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원론상으로는 이렇게 표더결해서 우위권을 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장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급여의 형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급여의 종류로 본다면 권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7페이지 오면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역시 아동정책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도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처럼 똑같이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똑같이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그리고 위원장,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하되, 숫자가 좀 많군요. 3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정책 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 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이것도 암기하시고, 아동학대의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9, 11월 19일 1119 이렇게 암기했죠. 그에 비해서 여기 보면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기본 정책 강구 제목으로 내용까지 가지 마시고 장애 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 치료, 사회 적응 훈련, 교육, 직업 쭉 다 나와 있죠. 제목으로만 보십시오. 제목으로만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 정책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본 정책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41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장애인 복지에 관한 복지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의 내용들도 역시 11가지가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역시 3년마다 하되, 거기에 혹시 모르니까 2항 장애인 복지 장애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로 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표본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등 어쩌면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구별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 등록 나와 있지요. 장애인 등록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역시 제휴동포나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고.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상담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둔다. 읍면동 아닙니다. 시군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시군구에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보시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 뭐 등등 동사무소가 쭉 있지만 거기에 별도로 장애인 복지 상담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시군구에 둔다는 것을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지원에도 번호가 너무 많아서 줄였는데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산후 조리도우미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동차 지원,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지원, 자금 대여, 또 자립훈련비 지원, 지급, 생산품 구매,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등의 이런 지원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생업 지원도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별표를 넉넉히 하실 것은 9번, 10번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장애수당과 장애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자, 장애수당 등의 대상자 선정. 자, 장애수당 등의 장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나 지단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장애 정도는 진단이 되겠네. 장애 정도.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은 자산조사가 되겠네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는 역시 경제적 수당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장애수당을 하지만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여기는 장애아동 18세 미만 연령도 포함되어 있고, 왜냐하면 인구학적 조건이지요. 인구학적 조건으로 아동이냐 또는 보호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장애 아동수당, 또는 그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바로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이에게는 장애수당, 그 이상을 넘으면 장애수당에 넘어가야 되겠지요.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장애 아동수당이나 보호수당이, 18세 이상은 장애인 본인에게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따라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다룰 때가 됐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544페이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면 여기는 장애인 거주시설,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바로 신설이죠. 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재활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종래에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없다가 신설되고, 그 국내에 있던 장애인
재활시설은 유료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3개가 있다는 걸 봐주시고 생활시설 아닙니다. 거주시설이라는 거. 다음에 장애인 학대와 신고 의무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 단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봐야 됩니다. 2010년도에 만들어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역시 대상자 선정이 나와 있는. 자, 여기 장애수당 등의 대상자 선정에는 이렇게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자산조사, 또 인구학적 조건으로 연령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되 학교를 다닌다면 18세 미만에게 18세 이상이 되고 대학을 다닌다면 22살 이상이 돼야 되는. 여기도 똑같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지 아닌지 진단, 생활이 어려운 자인지 자산, 그리고 연령. 똑같이 이렇게 3개의 기준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진단, 자산조사, 연령을 쓰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죠. 거기 중증장애인 보세요. 중증장애인이란 2번에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쭉 나와 있는 어떤 개념, 장애인연금법 546페이지 1번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재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한다. 결국에 사용자 부담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은 조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부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거기 547페이지 4번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연령 나와 있고 중증장애인 진단 나와 있고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자산조사가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되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20살이 됐는데도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아직은 제외된다. 20살이 넘어야 된다. 학교를 다니더라도 20살이 넘으면 받을 수가 있지만 20살 이내에는 안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과적 조건인 연령과 진단과 그리고 자산조사 이 3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연금의 내용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고 거기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기초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구라든가 필요한 거 있죠.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은 부가급여라고 합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부가급여라고 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되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 수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나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직권 신청도 나와 있죠. 다음에 장애인 연금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장애인 연금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정보 제공,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적에는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즉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기 2번 548페이지 2번에 정보 제공 나와 있죠. 바로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기 보시면 장애인 연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 나와 있는데 549페이지. 장애인 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나와 있죠. 장애인 의무 고용률. 국가나 지단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3% 이상 고용해야 되고, 그리고 채용할 적에도 3%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미음번입니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소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5% 범위 안에서 상한선 5%까지를 하고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5%까지 고용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5%를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5%가 되도록 지금 말하자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무 고용률 쭉 나와 있죠. 의무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해서 5년마다 의무 고용률을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3%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상한선 5%가 될 때까지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통론,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장애인 연금법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내용,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까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까지 봤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나오는 이 의무 고용률은 급여의 종류로 본다면 기회, 긍정적 차별을 통해서,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이죠. 그 다음 때문에 장애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없으니까 역차별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바로 이런 긍정적 차별 또는 적극적 차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건 급여의 종류로 본다면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 여기까지 마감 짓고 다음 시간에 노인 복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